네, 안녕하세요. ESG 이해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혁신 컨설팅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ESG에 대한 기본적인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자로서 매일매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사고 사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피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자가 너무나 맛있어서 계속 단골로 방문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런 피자가 나한테 오기까지 주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권 탄압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굉장히 단골 피자고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별 5개를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그곳을 방문하실지 안 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ESG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선택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가 당연히 맛있어야 되겠죠. 피자의 가격도 중요합니다. 브랜드 파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먹고 있는 이 매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자가 나한테 올 때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나?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주방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주방 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런 물음들에 답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바로 ESG라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소통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그동안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했던 저평가가 됐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을 건데요. 정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인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나 환경적인 가치들을 충분히 만드는 저력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에게 ESG의 렌즈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한 가지 많이 아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을 아시잖아요. 이런 분쟁이 있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나왔는데요. 바로 저기 있는 로고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는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선언하고요. 그 당시에 248개의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75개의 기업들이 우리는 사업을 일단은 축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BP 사례를 좀 보면요. 이사회에서 고민 끝에 우리가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고민한 끝에 이사회의 결론은 이겁니다.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러시아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2천억 원의 매출을 손실하고 빠지는 거가 우리 BP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철수하는 거가 사업을 중단하고 2천억 원의 손실을 단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왜 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ESG라는 렌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신규 투자자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때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반영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기준에서 중요합니다. 소비자들도 있고요. 정부의 관점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에서의 이런 결정은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선택의 방향들이 과거와 달리 단기적인 수익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ESG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자산 운용과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적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한 10년 정도가 되면 ESG는 좀 더 구체적인 임팩트 투자로 진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경영학에서도 또 법학에서도 기업의 존재는 무엇인가,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법학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의 비유로서 제가 한번 다른 질문을 해드린다면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그 자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면 주인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까요? 자, 이런 방식처럼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라고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상장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주주들이 섞여 있습니다. 설립자도 있을 거고요. 파운더도 있을 거고요.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좋은 투자의 가치를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주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주주나 아니면 동일한 주주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계적 석학에 쓰신 주주 자본주의 배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ESG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기업이 왜 떡볶이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왜 떡볶이와 자동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 Y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Y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에서 또 직원들의 처우에서 환경이란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이 바로 ESG가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목적이 처음부터 얼라이먼트가 되지 못하면 그런 프로세스나 1차, 2차 협력 업체에서의 갑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우리가 매출을 아무리 많이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많은 학계와 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최근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작은 2004년에 비영리 단체가 한 게 아니라요. 자본시장에서부터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에 ESG가 시작이 됐는데요. 세계은행 계열의 국제금융공사에서 2004년에 다양한 논의들을 집대성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ESG가 공식적으로 출연하게 된 첫 번째 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ESG란 단어 자체가 그 단어는 아니더라도 서스테너빌리티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ESG로 정립된 게 2004년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 보고서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 Who cares win. 그동안 케어한다라는 거, 배려한다라는 거는요. 특별히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전략적 단어였습니다. 기껏 해봤자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전략적 자선행위 정도에 국한이 됐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 외에도 비고객까지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기업의 관점이 결국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원초적인 거 하게 되면 19세기 후반에 ESG 개념적 시작이 바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박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산업에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좀 윤리적 투자에서부터의 근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국에 휴가를 가시면 꼭 들리게 되는 그런 쇼핑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웨지우드라는 영국 왕실의 도자기입니다. 이 웨지우드의 창시자는요,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업가였는데요. 이 도자기에 한 번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와 노예 무역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에 노예에 대한 그 모습을 이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나는 형제도 아니고 나는 사람도 아닙니까? 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도자기와 배지에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지도층과 교양층은 그런 배지나 도자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웨지우드는 자기의 브랜드의 파워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 갈지에 대해까지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SG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좁은 의미로 본다면 기업의 재무적인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상태, 재무활동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통칭 얘기합니다만 좀 더 광범위하게 시민사회라든지 국제기구, 다양한 곳에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넓은 의미까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업의 가치사슬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임팩트까지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마치 우리가 역도도 잘해야 돼, 수영도 잘해야 돼, 육상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순발력, 지구력 다 챙기다 보면 어떤 하나의 종목을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ESG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산업군과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중대성 이슈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 예로 한 4대 대기업 중에 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ESG 리포트, ESG의 중대성에 대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MSCI라는 곳에서 현재 파악된 이 회사의 인바이러먼털과 소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장재와 폐기물, 아무래도 화장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셜이라는 부분들은 영양과 건강이라는 부분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산업계에서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 이 산업계의 가치사슬에서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규범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 회사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리고 건강검진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절차적인 것들을 행동하게 되는 게 바로 ESG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ESG는 그냥 마케팅으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 ESG 활동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치 요즘 건강검진을 하는 시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ESG라는 기준을 가지고 산업계 평균, 벤치마크 평균을 통해서 우리들의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연간, 내년, 3년 동안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플랜을 계속적으로 공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로 ESG의 처음이자 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런 정보를 보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 투자자일 거고요. 나중에는 평가사와 또 금융과 소비자 단에까지 이런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맛이 좋고 유명하다라는 관점에서의 피자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정보까지 우리가 더 알게 될 때 소비자는 더 나은 선택, 투자자는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BP가 러시아에서의 시장을 철수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렇게 매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업의 어떤 E와 SG의 요소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들은 좀 블랭크 처리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 면에서가 주로 보도가 됐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 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내용들이 빙산의 일각처럼 회사가 한번 저런 갑질이 있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갑질을 허용했던 문화가 무엇이며 저런 갑질의 문화를 허용하게 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주가나 레이팅에 곧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SG라는 부분들은 비재무적이라고 요소를 얘기하지만 비재무적인 요소가 어떻게 재무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끝내는 결국 바텀라인이라고 하죠. 저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저 밑에 있는 매출과 비용, 부채나 자본 조달 비용과 같은 최소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 거래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CFO 입장에서 내년에 우리들의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경력 보유 여성이라든지 또 임신 출산을 하시는 다양한 여성분들이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런 인재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게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거꾸로 그런 제도들을 잘 만든 기업들은 좋은 우수한 인재가 계속 함께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엔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절감하게 되고 또 매출을 올리게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G는 C레벨의 언어고요. ESG는 이사회가 다루게 되는 고급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S&P 500대 기업의 1950년대 평균 존속하는 기간을 보게 되면요. 이 멋진 기업들이 60년 이상 존속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500대 기업의 평균 존속 기간이 20살이 되지도 않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인은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법인격이라는 반영구적인 존재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수명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 중에 하나가 그동안 유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S&P 500대 기업의 90% 이상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기업 가치 90%가 기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무형자산에는 기술과 특허나 IP와 같은 지재권을 비롯해서 브랜드 파워와 ESG라는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은 굉장히 불확실성에 더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경영 전략에서도 유사하게 그동안 고민이 있죠.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그동안 잘 몰랐던 비시장과 비고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블루오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경영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ESG는 이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ESG와 경영 전략의 블루오션이 연결되는 지점의 시기가 됐는데요. 그동안 기업은 비시장과 비고객을 우리의 핵심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선적 기부라든지 최소한의 규제 관계에서만 관리했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런 비시장과 비고객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인식이 넘어지면서 기업의 관점이 넘어가게 됐고요. 그런 관점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 옆쪽에 있는 환경과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곳과 함께 요즘 ESG의 투자들이 기업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ESG라는 고리를 통해서 연합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기업과 ESG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CVC라는 그 흐름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현재 투자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등장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000개 정도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또 이런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벤처 투자 비중이 20%를 초과하게 됐는데 그동안 재무적인 수익을 중심으로 했던 FI, 재무적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 외에도 이런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수익형뿐만 아니라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목적으로 하는 마켓 센싱의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CVC라는 부분을 통해서 마켓 센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역들이 B시장과 B고객과 연결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재원들이 ESG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런 쪽에서 ESG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ESG라는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더 진화가 될 것인지 많은 담론들은 휴먼 라이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생물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단어들이 기존의 자본시장과 CFO나 재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색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살기 위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도구로서 써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휴먼 라이트의 요소들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과 비용과 자본 조달 비용과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될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블룸버그는 앞으로 ESG의 관점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된 프론티어 중에 하나가 디서빌리티 인클루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 포용성이라는 부분이 그 어느 시기에 자본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 왜 디서빌리티라는 부분들의 포용성을 갖추는 것이 결국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탁월한 서비스 중에서 소비자들이 결국 이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이 기업에게 장래가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ESG는 우리가 그동안 재무적인 숫자를 통해서 봤던 미래의 기업의 미래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고급 언어를 구사하면 구사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좀 더 좋은 투자 또 좋은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ESG의 기본적인 개요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뒤에서 연사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패널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